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안아림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의 개요와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유방암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유방암의 증상, 그리고 유방암의 현황,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변화와 성장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악성 종양을 구성하는 세포가 유방을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하였을 때 유방암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유방을 구성하는 조직은 크게 유선 그리고 유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방암은 이 유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상 유관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런 균질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게 될 때 비정형관 증식증이라고 하고, 이 비정형관 증식증을 유방암의 전구병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증식을 하게 되면 영기 유방암인 관상피대암과 미세치뮨암, 치뮨성 관암이 되고, 이 세 가지를 유방암으로 지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이른 초경이나 낮은 출산율,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증가하는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의 고위험군은 어머니나 형제 중에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유방암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첫 출산이 늦거나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 폐경후 비만이거나 술과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하는 경우, 경구 피임약이나 복합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행 중이거나 장기간 복용하였을 때에도 유방암 고위험군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궁 내막암, 난소암, 대장암 등의 병력이 있는 여성도 유방암 고위험군으로 전문의와 상담 후 진단을 유방암 진단에 대해서 자주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유방암의 증상은 대부분 유방암 환자의 3분의 1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방암 초기 단계에는 눈에 띄는 몸의 변화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멍울입니다. 유방암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것으로 유방 조직에서 비정상적인 혹이 자라나는 것이고, 이러한 멍울의 10%는 유방암으로 진단이 됩니다. 1cm 이상 크기인 경우에는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이러한 멍울은 대부분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멍울 중에서 이제 암이 의심되는 특징으로는 멍울이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불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유방 조직이나 피부에 고정되었을 때 유방암을 더 의심해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유방의 굴곡의 변화나 유두, 그리고 그 주변의 피부에서 습진이 있고 유두에 함몰이 있을 때 유방암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나 유두의 함몰은 상체를 숙이거나 유방을 만질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두 분비물은 유두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것으로 하얗게 짜야 나오는 분비물에 대조적으로 한 개의 유관에서 초콜릿색 또는 붉은색을 띤 혈성 분비물이 저절로 짜지 않아도 나오는 것이 유방암에 의한 유두 분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희 외래 진료를 가장 많이 오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유방 통증인데요. 유방 통증 중에서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한쪽 유방에서만 느껴지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한 통증, 그리고 생리 주기와 관련이 없는 통증일 때 꼭 진료가 필요하겠고, 유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유방암이 밝혀지는 경우는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다 암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현황입니다. 세계 여성 암 발생률과 암에 의한 사망률 1위는 유방암으로 알려져 있고, 유방암은 국내에서 가장 흔한 1등 암입니다. 2019년 국내에서 약 3만여 명의 유방암 신규 환자가 생겼고, 2000년에 비해서 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유방암의 전체 환자
10명 중 6명은 40대와 5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도별 유방암 이 병기 분포를 보시면 유방암의 병기가 영기 또는 1기인 조기 유방암의 경우에 2002년에는 38%였던 비율이 2018년에는 62.4%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조기 유방암 환자가 많아진 것은 유방암 검진을 조기에 시행하고 진단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영기의 10년 생존율은 95% 정도 되고 1기는 93%, 2기는 85%, 3기는 64% 정도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유방암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령별 권고되는 진단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 전후에는 매달 자가 진단을 하시는 것이 좋고 30세 이후에는 2년마다 전문의 진찰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40세 이후에는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포함한 유방암 검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경 후에도 매달 자가 검진을 하셔야 합니다. 자가 검진 방법은 이제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되고 생리가 있는 분들은 생리가 끝나고 3일에서 5일 후에 하시는 것이 좋고 임신이나 폐경으로 생리가 없으면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자가 검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가 검진하는 단계는 3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1단계는 눈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평상시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를 비교를 하고 양팔을 편하게 내려놓은 후에 양쪽 유방을 관찰을 먼저 합니다.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려 깍지 낀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팔에 힘을 주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양손 허리에 짚고 나서 어깨와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가슴 조직에 힘을 주고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모양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쪽진하는 단계인데 서거나 앉아서 하실 수 있고 로션을 바르거나 아니면 샤워 중에 비누칠을 한 상태에서 검진을 하시면 부드럽고 쉽게 검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검진을 하실 때에는 검진하고자 하는 쪽의 유방 쪽 팔을 이제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쪽 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첫 마디의 바닥면을 이용해서 검진을 하셔야 하고 유방 주위의 바깥쪽 상단부부터 원을 그려가면서 하시거나 아니면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하실 수도 있고 방사형으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쇄골 위와 아래 그리고 겨드랑이 밑까지도 꼭 포함해서 검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두 주변까지도 작은 원을 그리면서 만져보고 유두를 짜보고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누워서 촉진을 하는 방법이고 자세를 바꿔서 2단계에서 이제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편한 자세로 이제 누워서 어깨 밑에 타올을 접어서 검사하고자 하는 쪽에 가슴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계 방향이나 방사형 상하 좌우로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가 검진 시의 유의사항은 자가 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실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평상시 본인의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에 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바닥면을 이용해서 검진을 하셔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동전 크기만큼씩 이동하면서 전체 유방을 빠짐없이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방의 측면과 겨드랑이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처음 검진을 하실 때는 한 달 동안 되도록이면 매일 검진을 해서 본인의 유방 특성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검진 후에 한쪽 유방이 반대쪽보다 커지거나 늘어지거나 아니면 피부 변화가 귤껍질처럼 되거나 아니면 유두 피부에 염증이 보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유두가 들어가거나 유두 분비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덩이가 만져지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진단 방법은 유방 촬영술입니다. 유방 촬영술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많이 찍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엑스레이 기계에 유방을 압박한 후에 촬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세 석회화 등의 조기암 병변 발견 시에 아주 중요한 검사이고
5mm 크기의 종괴도 발견이 가능하며 90에서 95%의 정확성을 보이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만져지지 않는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예민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유방을 옆으로 눌러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회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유방 촬영술이 되겠고, 이러한 석회의 모형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유방 촬영술 중에서도 확대 촬영술을 시행을 해서 미세 석회의 분포와 개수 그리고 모양 등을 더 정밀하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여성에서는 유방에 섬유질이 많은 친일 유방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완전한 혹을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유방에서는 혹이 작아도 잘 보이는 반면에 친일 유방에서는 혹이 크다고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친일 유방이 있는 젊은 여성에서는 그리고 젊은 여성에서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를 병행하는 것이 진단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검사는 유방 초음파입니다. 유방 초음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친일 유방에서 유방 촬영술만으로 종괴를 관찰하기 어려울 때 유용한 진단 방법이고, 유방 낭종, 물혹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물혹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99% 확진이 가능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작은 종괴의 조직 검사에서는 유방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하고, 악성과 양성 종양은 초음파에서 60에서 80% 구별이 가능합니다. 악성의 가능성이 있거나 악성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고, 악성의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추적 검사를 6개월, 1년 또는 2년마다 하게 되겠습니다. 정상 유방은 피부와 피하 지방 그리고 유방의 섬유 조직, 근육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명확한 다음과 같은 내부가 물로 차 있는 혹 또는 혹을 볼 수 있고,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내부가 지저분한 이런 양상을 띠는 것이 초음파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 조직 검사 방법인데, 유방 조직 검사는 이제 얇은 바늘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수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는 주사기, 아주 얇은 주사기 바늘로 암 세포만을 흡인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고, 저희가 가장 흔하게 시행하는 방법은 중앙부 절침 생검 방법으로 주사 바늘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바늘을 이용을 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암이 의심되는 부분에 이렇게 길게 유방의 혹 부분과 유방 정상 부분을 같이 빼내서 조직 검사를 맡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맘모톰과 같은 시술을 통해서도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고, 맘모톰은 음압으로 조직을 빨아당기면서 절단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부 절침 생검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조직 표본을 얻을 수 있고, 이 방법을 통해서도 유방암을 진단하는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절개와 절제 생검이 있는데, 절개 생검은 암 병변의 일부만 떼내는 것을 말하고, 절제 생검은 암 병변 전체를 떼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의 치료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저만 사진을 잘 나온 거 넣네요. 자, 유방암의 치료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치료는 크게 나눠서 수술을 하고 하는 보조 치료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술은 뭐 유방을 다 없애느냐 아니면 일부만 없애느냐 하는 부분 절제술, 전절제술이 있고, 보조 치료에는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항암 치료도 있고, 또 방사선 치료도 있고, 호르몬 치료도 있고요, 표적 치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몽뚱그려서 수술이 아닌 치료를 다 보조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유방암은 조금 특징이 뭐냐면, 수술도 물론 수술이 제일 중요한 치료예요. 수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수술이 표준 치료고 굉장히 중요한 치료지만, 수술만큼 중요한 치료가 수술 후에 하는 보조 치료입니다. 내가
중요도가 정말 이 50대 50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만큼 중요한 게 보조치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 받았으니까 이 보조치료 조금 내가 약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원래 해야 하는 것 비해서 조금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술만큼 중요한 게 보조치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암 중에서 어떤 암은 보조치료를 열심히 하는 암이 있고, 어떤 암은 보조치료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암이 있어요. 어떤 암은 보조치료보다도 수술이 훨씬 중요한 암이 있고, 또 어떤 암은 보조치료가 수술보다 더 중요한 암도 하기도 합니다. 이 보조치료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암은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러는데, 하나는 효과가 아예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암 자체 성격이 공격적이지 않고 잘 전이도 안 하고, 암 자체가 굉장히 순해서 이 수술만으로 치료가 거의 완벽하게 되기도 해서 보조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간암 같은 경우는 수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항암제나 그런 방사선 치료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암이 하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보조치료가 잘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갑상선암도 수술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갑상선암은 수술이 더 중요한 이유는 암 수술로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상선암은 그래도 수술이 더 중요한 거고, 그 사이에 이 위암이라든지 폐암 같은 경우는 보조치료가 점점 이제 이게 위암도 요새는 보조치료가 수술만큼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술이 더 중요하고, 폐암 같은 경우는 보통 보조치료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이 보조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암들이 있는데, 이런 암들은 그럼 얼마나 암이 무섭길래 이렇게 뭐 간암보다도 무서워요? 보조치료 열심히 하는 것이 그래서 보조치료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보조치료에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료를 하면은 치료한 보람이 있어서 이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암이 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내 자식 과외를 시키는데, 과외를 시켜도 이게 애가 성적이 올라야지 시키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백날 해봐야 애가 맨날 꼴등하면 뭐 과외를 시키겠어요? 그것처럼 어떤 암들은, 이런 간암 같은 경우는 암 자체는 무서운데 백날 항암 치료, 머리가 아니라 막 다른 털까지 다 빠지는 항암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보조치료에 너무나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조치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암 자체가 무서워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무섭기로 따지면 간암이 더 무섭죠. 하지만 유방암 같은 경우는 보조치료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보조치료를 열심히 하고, 보조치료가 수술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술은 크게 따지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을 살리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살리는 부분절제만 하냐 전절제 하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는 전절제하고 누구는 부분절제 하는 것을 환자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병이 심해서 유방을 다 없애나? 아니면 나는 초기인데 유방을 왜 다 없애지? 나하고 좀 억한 심정이 있나 조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암이 너무 심해가지고 암이 너무 큰 경우에는 유방을 못 살리고 전절제를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그런 분들 찾기 힘들죠. 암이 너무 커서 전절제를 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암의 위치나 분포를 가지고 저희가 유방을 살리느냐 아니면 전절제를 하느냐 결정하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유방을 4구역으로 나눠서, 이거 4개의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젖꼭지까지 5개의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암이 좀 큰 암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군데 구역에 몰려 있으면은 이건 아무리 암이 커도 유방을 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만 띄면 되니까. 하지만 암이, 조그마한 암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암 자체는 작다 하더라도 이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만큼 파고 이만큼 파고 이만큼 파면은 유방을 없애면 안 돼. 모양이 의미가 없어져. 유방을 살리는 의미가. 이게 보시면은 암이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암 크기를 따질 때 이 3개를 다 더하냐? 더하지 않아요. 이 중에 제일 큰 놈만 우리가 센치를 재서 걔 것만 우리가 이 암의 크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기수로 따지자면 얘보다는 기수가 한참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수로만 따지자면. 근데 이 사람은 살리고 이 사람은 유방을 절제한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유방을 절제하냐 유방을 살리냐는 암의 크기나 그런 게 어느 정도 퍼졌냐가 중요하지 않고, 암의 위치, 조그만 암이라도 뭐 젖꼭지 근처에 있다든지 그러면 의사의 판단에서 뭐 유방을 절제할 수도 있죠.
이 암의 위치라든지 어디 분포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 암의 심한 정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가장 억울해하는 이제 이런 억울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상피내암입니다. 이 상피내암은 연기예요, 연기. 이 연기암이 일기도 안 되는 아주 극초기의 암이죠. 이 상피내암인데 가끔 상피내암은 암이 이렇게 그 석회라고 해서 가루 형태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쭉 유방이 흐트러져 있는데 이 상피내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 중에 꼭 연탄재가 바닥에 연탄재 떨어지면 쫙 그 뿌려지듯이 이렇게 뿌려지는 게 상피내암의 특징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치민성 유방암이라고 부르는 좀 무서운 암은 마치 볼링공처럼 볼링공을 바닥에 떨어지면 푹 파고드는데 이 상피내암은 연탄재처럼 떨어뜨려 확 퍼져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거 기수는 연기인데 이런 경우는 유방을 못 살려요. 이거 이만큼을 다 없애면은 남은 유방이 조금밖에 없는데 모양도 아주 이상하고 그 조그만한 유방 남은 유방을 위해서 방사선 치료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득이 없어요. 유방을 살리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유방을 다 깨끗하게 없애줘서 없애주고 복원을 해주는 것이 여러 면이 좋아요. 여러 가지로 오히려 무리하게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모양도 살리는 보람이 없어지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는 그런 이중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방을 살리느냐 보존하느냐는 그 병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병의 분포라든지 병의 개수, 그 종양의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판단합니다. 예전에는 유방을 못 살리고 절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이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암이 크기도 했고 예전에는 건강검진이 잘 못해서 그 다음에 유방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조금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는 유방을 전절제를 많이 했지만 이제 지금은 유방을 부분 절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10명 중 7분은 유방을 살립니다. 부분만 절제하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조금 변하고 조금 어떨 때는 줄었다 어떨 때는 늘었다 하기도 해요. 이제 왜냐면 요새는 이 진단 기술이 너무나 좋아져 가지고 특히 MRI를 찍으면 MRI가 워낙 그 예민한 검사라서 잡티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못 찾았던 그런 암들을 찾으니까 여기저기 퍼지는 것이 우리가 MRI에서는 보이니까 유방을 또 절제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형수술이 너무나 많이 발전해가지고 오히려 유방을 절제를 하고 성형을 이쁘게 해주는 것을 또 좋아하기도 하는 또 그런 추세가 있어서 어쩔 때는 유방 절제술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유방을 절제하고 이제 재건을 하는데 절제하면 재건을 요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형에서 재건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이것을 쉽게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게 비쌌거든요. 최소 한 2천만 원 이상. 그래서 오히려 유방 수술비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옛날에는 유방 재건을 하기를 어려웠어요. 근데 요새는 2015년도부터 이게 보험이 돼가지고 유방 재건을 하는 것이 이거는 유방 성형이지만 제가 표현은 재건이라고 해요. 왜냐면 절제를 한 다음에 유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재건이라고 하고요. 유방 성형은 정확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재건이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2015년부터 보험이 돼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이 성형수술을 재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유방을 절제한 다음에 재건을 해야지 보험 혜택 받아요. 이게 내가 유방을 살렸는데 모양이 조금 안 좋아서 이것을 성형하고 싶은데 그럼 이것도 보험 되지 않을까? 그때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방 성형이에요. 유방을 살린 다음에 더 모양을 조금 이쁘게 하는 건 유방 성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유방을 절제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주는 이 재건술에 대해서만 유방 아직 저희가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예전에 유방을 절제를 해서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다시 만들고 싶다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꼭 재건이라는 것이 그때 수술할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예전에 유방을 없앴다 하더라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얘가 좌우 대칭이 안 맞으니까 삐뚤어지니까 이쪽으로 자꾸 무거우니까 허리 아프기도 하고 또 옷을 입으면은 좀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드시면은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희가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성형외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로 연결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서 성형외과에서 재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방사선 치료는 일단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꼭 해야 되냐? 유방을 살린 사람들은 무조건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유방을 절제하신 분들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유방을 살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방사선 치료를. 왜 그러냐 하냐면은, 유방을 살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유방을 전절제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이 수술 설명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과도한 공포감에 의해서 유방을 나는 무조건 절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유방을 절제해야지 암이 더 재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방을 살린 거하고 이후에 유방을 살리고 방사선 치료를 한 효과가 유방을 절제한 효과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방을 살리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방을 절제해서 더 오래 살 것 같으면 다 해야죠, 유방 절제술을. 이게 미용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왜 저희가 아끼겠어, 유방 절제술을. 근데 유방을 살리는 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방을 전절제를 하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저희가 유방을 살리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으로도 좋고 그 나중에 결과로도 전절제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근데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은, 유방을 전절제를 했다 하더라도, 같다고 했잖아요. 전절제를 했다 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이 0%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저희가 더 굳이 유방암의 재발을 무서워해서 유방 절제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결과도 비슷하고 모양적으로도 더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은 유방을 절제를 하고 이제 뭐 복원을 하든지 해야겠죠. 이 방사선 치료는 시기와 방법이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건 제가 안 합니다. 저기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방사선 치료 의사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정확히 설명을 또 해주시겠지만, 보통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면 상처가 잘 안 오래야 되니까 이게 3-4주 걸려요. 3-4주. 이 3-4주가 지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게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서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하니까 짧게는 한 20번 하기도 하고요. 한 25번, 30번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방사선 종양학과의 그 방사선 치료 하시는 분들이 환자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방사선 치료하면은 머리 빠진다. 이거 항암 치료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사선 치료는 한다고 머리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항암 치료고, 방사선 치료의 제일 큰 부작용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방사선 치료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방사선 치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든 것은 피부가 조금 따끔거릴 수 있다는 거. 그게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지, 방사선 치료한다고 머리 빠진다고 생각하고 방사선 치료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항암 치료와 헷갈리는 거고, 방사선 치료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사선 치료의 최대 힘든 점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항암 치료인데, 이 항암 치료가 사실 제일 힘들죠. 근데 이제 이 항암 치료가 여러 가지로 사실 이 삶의 질을 조금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근데 이제 매일 이게 항암 치료를 할 때만 환자분들에게, 여기 또 겪어보신 분도 있어서 알겠지만 다 지나가죠. 항암 치료도 이것도 치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 이게 언제 맞았나 싶을 정도로 지나가고, 이것도 약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도 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나 좋으라고 맞는 거니까 이게 항암 치료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제 대부분의 항암 치료는 수술이 끝나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간혹 수술 전에 이 암이 너무 크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좀 줄여서 수술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것도 방사선 치료처럼 다 아물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한 3-4주 있다가 합니다. 빨리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주사로 맞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냥 주사로 맞기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항암 포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뭘 심어서 맞기도 해요. 여기다도 심고 팔에다도 심고 해서 좀 편하게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은데, 수술을 했는데 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암을 꺼냈는데 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냐.
항암 치료를 하면은 오히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내 몸에 더 약해지면서 오히려 내 몸은 더 안 좋아져서 재발이 더 잘 될 것 같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이론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의사들은 이론을 믿지 않아요. 실험 결과를 믿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암을 꺼냈기 때문에 암이 없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한 10만 명 정도를 55명 명씩 나눠서 실험을 해보면은 항암 치료를 맞는 사람들이 훨씬 재발을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런 결과를 믿지 이론을 믿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럴 것 같고 저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지만 그거는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이론이지 실험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저희는 실험 결과를 믿지 그런 이론을 믿지 않아요. 이제 부작용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작용 머리 빠지는 거죠. 머리 빠집니다. 이제 안 빠지는 상황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안 빠지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진짜 안 빠져요? 라고 물어보면은 빠질 수도 있어요. 라고 이제 살짝 자신 없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다시 납니다. 영구히 빠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다시 나긴 나는데 퀄리티가 조금 달라요. 전에 원래 있던 모발하고 이게 조금 이 모발이 가늘고 색깔이 전에는 이제 흑단색이었다면 약간 그 회색 그 그레이 컬러 그런 색으로 조금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힘들어하고 이제 환자들이 이제 내 삶의 줄 봤을 때는 오심 꼭 입덧하는 거죠.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것들 제일 힘들어해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이 골수가 억제되는 건데 이 항암제 맞고 한 7일에서 한 2주 정도 사이가 제일 위험해요. 이때가 오히려 항암제 맞고 다음 날은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에서 그때 지나면 이제 이 피를 만드는 골수가 항암제 두드러 맞아가지고 피를 잘 못 만드는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피는 우리 그러니까 그 우리 빨간색 피가 아니라 백혈구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이제 경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좀 두드러 맞으면은 이제 평소에는 안 걸리던 감기도 걸리고 평소에는 안 걸리던 폐렴도 걸릴 수가 있어요. 다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7일에서 한 2주 상태에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고 이때 뭐 열이 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때 뭐가 하여간 좀 몸이 힘들다 그러면은 집에서 끙끙 앓는 것보다도 병원을 오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간단한 거라면은 집에서 해열제 드시고 계셔도 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병원을 오셔야 돼요.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뭐 피부에도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특히 뭐 이런 것들이야 뭐그 요새 옛날에는 이 피부가 새서 그런 경우도 많지만 요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줄었죠. 저희 여기 계신 간호 선생님들도 워낙 그런 것들을 잘 세심하게 케어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뭐 포트도 씻기도 하고 해서 새는 일이 별로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새면은 피부가 좀 괴사되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보다는 제일 힘든 것들이 기미 주근깨 피부가 조금 안 이뻐져요. 이 좀 푸석푸석해지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항암제를 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 몸이 붓거든요. 몸이 붓기 때문에 이 피부가 조금 안 이뻐집니다. 그래서 이 피부과 가도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가도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항암 끝날 때까지 참았다가 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항암 맞는 동안에는 방법이 없어요. 피부과 가더라도 뭐 거기 피부과 의사라고 특별히 방법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심한 거 이 피부과의 이 약에 있어 막 그 알러지 반응이 너무 심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야 돼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젊은 분들은 항암제 맞으면 폐경이 될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은 항암 때문에 왜냐하면 이 난소가 공격받아서 이 폐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으신데 젊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유방암을 있다면 항암제가 예상이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폐경이 돼서 나중에 애를 못 낳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꼭 상담을 먼저 해야 돼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팔다리 저리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힘들어하면 제가 또 약을 줍니다. 누가 항암 치료를 받는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아주 극초기에 항암 치료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일단 림파선 전이가 있으면 항암 치료를 웬만한 경우에서는 다 해야 됩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아니면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거나 또 암 크기가 대체로 차이가 있지만 뭐 2cm 좀 이상이면 조금 큰 편이죠. 2cm 이상이면 근다고 난 1cm가 안 봐도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또 그건 너무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략 2cm 이상이면 예외 없이 받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또 1, 2cm 사이는 여러 복잡한 경우는 감안해서 투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유방암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삼중금속 유방암인데 삼중금속 유방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암제 너무 작은 크기가 아니면 항암제를 받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아까 말했지만 한 3, 4주 이상부터 수술하고 한 3, 4주 때 상처가 더 회복되는 걸 보고 저희가 하고 이제 그런 체표 면적, 키 몸무게를 계산해서 저희가 항암제를 주게 되고 보통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항암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 입원한다고 하면은 뭐 1박 2일 동안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아니 한 4시간 맞는데 이제 조금 그 앞뒤로 뭐 혈압도 재고 또 뒤에 수액도 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원해서 맞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입원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외래에서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치료 중에 좋은 음식이나 약을 먹어도 되나? 이제 먹어도 되는데 돈 있으시면. 근데 이게 대부분의 항암제를 하면은 항암제 때문에 간이 일을 많이 해요. 이미 항암제 때문에 이미 간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약들을 먹으면은 간이 이제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나 묻어갔다 이렇게는. 그러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면 오히려 처음에 항암제 맞아야 될 사람도 못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제 하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뭐 오메가 또 뭐 있냐 요새 뭐 하여간 그거 맥주 안 먹으면 어째요? 그거 나중에 항암제 끝나고 먹으면 되지. 근데 꼭 이 항암제 하는 동안에 막 뭘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안 먹어도 나는 그거 안 먹고 살아요. 그거 비타민 그런 거. 그러니까 항암제 할 때는 물론 뭐 원래 먹던 종합 비타민 같은 거는 드셔도 되는데 그 이외에 이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항암제 하시고 됩니다. 이게 안 그래도 항암제 때문에도 간이 열일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막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을 먹으면은 간이 너무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많은데 치료 중에 기름기,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치료 중에는 이제 뭐 야채 위주로 먹고 또 채소 위주로 먹고 뭐 이렇게 과일 위주로 먹고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그런 것들. 평소에 마치 내일 모레 수능 보는데 밤새 날 새서 공부하는 거 똑같아 이거는. 건강은 평소에 챙겨야 하는 거야. 평소에.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막 나 안 그래도 항암제 하니까 몸이 힘든데 나 이제 와서 건강 생각하겠다고 막 안 하던 막 선식 먹고 채소 먹고 그건 너무 미련한 거예요. 왜냐면 몸이 힘든데 지금은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입에 맞는 건 다 먹어야 돼요. 내가 마치 공부는 평소에 열심히 하지만 수능 전날은 푹 자잖아요. 내일 시험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항암할 때는 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뭐 기름 끼고 밀가루 음식 안 먹으면 밀가루 음식 먹으면 큰일 나면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럼 미국 서양 사람들은 다 위험한 거 걸린 사람 다 큰일 나라고. 그 사람들 먹는 게 다 밀가루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 사람보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항암 치료 할 동안에는 하여간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종류에 관계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암 치료하면은 10일에서 14일 동안에 내 몸에 좀 힘들어지니까 뭐가 감염 같은 거 조심한다고 했죠. 마스크.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항암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그런 거 잘 하고 다니시고 손 씻기 또 개인 위생 같은 거 그런 것들 하시고 10일에서 특히 항암제 할 동안에는 원래 좋아하더라도 찜질방, 사우나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좀 사람들 많이 있는 곳 또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데 습기가 많기 때문에 또 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항암할 때는 좀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제는 저희가 한 5년 동안 먹는 약이고요. 이런 것들 항암제만큼은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드리는데 환자분들 조금 헷갈려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폐경하고 먹는 호르몬제하고 우리가 드리는 호르몬제 헷갈리는데 이름이 같아서 하는 호르몬제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하는 건 항호르몬, 호르몬을 없애는 거고
갱년기 때 먹는 호르몬제는 여성 호르몬제예요.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성격이 정반대예요. 갱년기 때 먹는 호르몬은 호르몬 대체요법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주어버리는 거고, 저희가 하는 호르몬 치료는 말이 호르몬 치료를 실제로 한 호르몬 치료로서 몸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쫓아내거나. 그러니까 내가 유방암에 걸렸으면 예전에 먹던 호르몬제는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먹던 호르몬 떨어졌다고 옛날 남은 거 있지 하면서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 이거 어떤 잘 아시는 분들 요새는 이게 표적 치료가 하도 그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그 저기 보험 암보험 광고할 때 표적 치료까지 보장됩니다 하면서 다 해서 알았는데, 잘 아시죠? 그 머리도 안 빠지고 암세포만 쏙쏙 골라서 하는 표적 치료. 이게 그 리빙 프로프라는 2017년도가 나왔던 영화인데, 이 허셉틴이라는 그 약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걸 결정적으로 그걸 발견하고 개발하신 분이 닥터 슬레이먼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실제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게. 그 허셉틴을 개발하는 과정이 여기 영화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고, 이걸 보시면은 이런 약들이 그냥 때 되면 개발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런 약들이 개발되고 저 많은 정성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까. 한번 시간 되시면은 영화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재밌습니다. 이것도. 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표적 주사라든지 그런 거. 제 친구는 표적 주사 받는데 저도 주세요. 저는 왜 안 주세요? 또 뭐 이렇게 같이 입원했던 같은 크기인데 항암을 하는데 저는 왜 안 하나요? 아니면 혹은 반대로 쟤는 왜 안 해요?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호르몬제 저번 이거 왜 안 주세요? 저 빠트린 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유방암이 다 달라요. 우리가 그걸 따로따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같은 유방암이라고 해놓은 거지, 유방암마다 종류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방암 세포를 하나하나 보면은 다 달라요, 모양이. 마치 우리가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또 황인종, 아시아 사람 다 그걸 따로따로 부르지 않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황인종 있고 백인 있고 흑인 있고 다 다르죠. 근데 마치 유방암도 말로는 유방암이라는 하나의 말로 묶어놨지만 성격이 다 달라요. 누구는 표적 치료가 줘서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줘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암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 영화 보면 나와요. 왜 누구는 표적 치료 받고 효과가 있는지 누구는 없는지. 이 유방암이 치료 결과 아까 우리 앞서서 안나림 교수가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는 예전에는 10명 중 8명 정도가 5년 이상을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93.8%니까 매지간한 분들 빼고는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00명 중 94명이죠. 94명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새는. 유방암이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뭐 허셉틴이라든지 그런 치료약도 좋아진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이게 큰 기여를 한 거는 이 조기 유방암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인데 0기, 1기면 아주 극초기 유방암이거든요. 이게 61%고 2기까지도 초기 유방암을 합니다. 이게 92.2%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 생존율이 좋아진 것도 많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이 건강검진을 정말 열심히 해요. 64.8%. 이게 낮은 게 아닙니다. 64.8%면. 근데 이제 저 욕심 같아서는 뭐 한 7-80% 됐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 특히 검진해서 조기 유방암이 많아지는 것들이 유방암 생존율이 좋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주변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한테 야 검진 열심히 꼭 해라라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걸 마지막입니다. 요약드리면은 유방암은 수술이 제일 중요한 치료지만 보조 치료가 수술만큼 중요하고요. 또 유방을 보존하냐, 유방을 절제하냐는 유방이 얼마나 심하다고 그게 결정한 게 아니라 암의 크기나 위치, 분포가 결정을 하는 거고, 유방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로는 유방암이지만 실제로는 무슨 유방암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치료를 받지 않아요. 같은 크기, 또 같은 병기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은 다른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나는 하나하나의 맞춤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항암 치료 중에는 건강을 꼭 챙겨서 그런 내가 건강 관리를 항암 치료 중에 안 하던 건강 관리를 지금 와서 갑자기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고, 좀 운동도 아주 가벼운 운동 같은 건 해도 되지만, 이제 와서 갑자기 내가 막 운동해야겠다고
막 헬스클럽 가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항암제 할 때는 좀 쉬시고 충분히 쉬시고 음식의 종류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입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땡기는 거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을 건데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방금 족보에서 봤듯이 유방암은 이제 돌아가신 분 찾기가 힘들어요. 유방암으로 걸리면은. 그래서 유방암은 이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유방암에 대해서 걸렸다고 불필요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 이제 어쩌냐 죽겠네 하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나를 더 갉아먹기 때문에 유방암 이제 유방암 걸려도 이렇게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고 별거 아니네라고 대범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면은 실제로 병에도 훨씬 좋고 또 본인의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휴식 시간을 저희가 갖고 다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방갑상선외과 윤현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 치료 건강관리고요. 여기 이제 매년 오시는 저희 전 회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제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 강의 끝난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 물어보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Q&A 시간에 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앞에 강상률 교수와 안예림 교수 발표할 때 이렇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2005년도에 이제 펠로우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아까 정성호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이제 핑크리본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때는 같이 가신 분도 있지만 서울에서 핑크리본 행사할 때 버스 대절해서 같이 올라가서 예, 합창제 하는 것도 보고 하고 오면서 휴게소에서 밥도 먹고 했던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자주는 못 뵈도 한우분들하고 송년회도 같이 해서 송년회 때 같이 식사도 하고 평소에 못했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강의도 좋지만 사실은 원장님도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지만 환우분들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사석에서 만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 또 분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는 또 연락처랑이 또 있으니까 궁금한 것도 그때 물어보시고요. 최대한 빨리 강의하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새 많이 힘드시다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새 사실은 제 마음이 좀 그래요. 제가 정성호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지 2005년부터 있었는데 내년 2월에 나가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헛헛해서 소위 사는 게 아닌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운 내시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년 이제 국가암 등록 통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2년 전 데이터가 나오니까 2022년 12월 말에 2020년 데이터가 나왔고 올해 말에는 21년 데이터가 나올 건데 199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2020년 데이터에 아니나 다를까 처음으로 1999년 이후로 암 환자의 발생률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다 아시겠죠? 2020년 2월에 이제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병원 진료를 못 받고 이러다 보니 처음으로 통계에서 암 환자의 숫자가 주는 이런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약 25만 명의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암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남자가 여자분들보다 더 많이 암이 발생하고요. 여자분들이 평균 수명이 보시면 여기 86.5세고 남자가 80.5세로 여자분들이 6년이나 더 오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암이 여자분들이 조금 더 적게 걸립니다. 그런데도 여자분들도 3명 중에 1명, 남자분들은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암이 가장 많냐라고 했을 때 남녀 통틀어 따지면 갑상선암이 이제 다시 또 1위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예전에 잠깐 줄어들었었거든요. 발생률이. 근데 다시 1위로 올라갔고 2위가 폐암, 3위가 대장암, 4위가 위암, 이제 유방암은 5위를
차지하게 돼서 전체 우리나라 암 환자의 10명 중에 1명이 유방암이고요. 이러한 통계를 남자하고 여자로 나눠서 보면 여자에서는 유방암이 1위를 차지해서 여성분들이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5명 중에 1분은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통계를 보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유방암이에요. 희한하죠. 왜 희한하죠? 남자분들은 유방이 거의 없으니까 유방이 있긴 하지만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유방암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이 1위고 유방암이 5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로 구분해 보자면 여성분들의 5분의 1은 유방암이다. 암 환자에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우리 강상로 안나님 교수가 얘기를 해줬지만 유방암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어요. 유방암이 이제 요 진한 보라색인데 요게 이제 유방암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갈수록 위나 대장이나 간은 발생률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과 남자분들은 전립선암 그리고 여성분들의 폐암은 갈수록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앞으로도 계속 최소한 저희 전문가들이 생각으로는 최소한 10년, 20년까지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인이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유방암 환자분들이 있지만 본인이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유방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게 중요하고요. 다행인 점은 유방암이 이제 생존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생존율이 가장 최근에 생존율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93.8%는 5년 이상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발생하는 대신 그래도 생존율이 좋아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으로 진단받은 그리고 현재 잘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암 생존자라고 하는데 최근에 암 생존자가 조금 어감이 그렇다 그래서 암 경험자라는 용어를 쓰고요. 우리나라에서 228만 명이 현재까지 암으로 진단받고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엄청 많은 숫자죠.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76만 명이니까 전라북도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암 환자가 있으니 여기 계셔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유방암 환우분들은 나만 암에 걸린 거 아니고 다만 유방암에 걸린 거 아니니까 기운 내시고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은 전체 암 환자의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약 28만 명의 유방암 환자분들이 잘 생활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냐 하는 통계인데요. 2020년 통계인데 역시 요게 이제 전 세계 유방암 통계인데 요 파란색이 발생률이고 요 빨간색이 사망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하고 비교해 볼 때 발생률은 굉장히 높은데 그 반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망률은 굉장히 낮아서 우리나라의 이제 치료 기술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을 잘해서 조기에 많이 발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신체 증상 관리인데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이 원인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항암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치료들이 다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니까 갱년기 증상이 생기죠. 근데 갱년기를 이미 알았던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이러한 갱년기 증상을 또 겪게 되는 힘든 일이 생기고요. 갱년기 증상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면 홍조라든지 열감, 불면증, 우울증, 그다음에 빈뇨, 성교통, 빈뇨는 소변을 자주 보는 거죠. 질출혈, 피부 노화, 그리고 오래되면 골다공증, 심내혈관 질환까지도 생길 수 있는 이러한 합병증들이 많은 증상인데 이러한 증상을 해소하려면 여성 호르몬을 드시면 되는데 여성 호르몬을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들이 후유증들이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증상을 완화시켜 볼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얼굴이 많이 빨개지는 분들은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하면서 술은 드시면 안 되죠. 심한 사우나 같은 열에 좀 주의하시고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나 비타민 E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약을 좀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질건조증 같은 경우는 먹는 여성 호르몬제 말고 산부인과에 가시면 호르몬이 없는 이런 보습제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흔한 병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 골다공증은 정의가 뼈에 양이 줄고 뼈 사이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생겨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거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저 골다공증 생겼나 봐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거는 골다공증이 아니고 관절이 문제인 거고요. 그건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골다공증은 사실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증상이 별로 없고 작은 충격에도 잘 부러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유방암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자들은 항암제 때문에 항호르몬제 때문에 폐경이 조기에 오고 또 먹는 것도 잘 못 드셔서 이런 골다공증이 잘 올 수 있으니까 골다공증이 있는지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일반인들보다도 더 잘 하셔야 되고, 특히 폐경이 되셔서 항호르몬제를 드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라고 하는 페마라나 아르미덱스를 드시는 분들은 더 이런 게 잘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검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식이요법으로 칼슘도 잘 드시고 단백질도 잘 드시고 체중 부하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은 이제 하루에 이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일주에 3회 이상인데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골다공증이 생기면 골다공증 치료약을 또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림프 부종이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이 다리같이 이렇게 탱탱 붓는 건데, 저희가 유방암이 있으면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가 될 수 있어서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최복임 회장님처럼 오래되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다 절제를 다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 림프절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전이가 있으면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제거하고 전이가 없으면 몇 개만 띄는 감시 림프절 절제술을 하면서 림프 부종의 발생률이 많이 줄었는데, 이제 그런데도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절제하면 20-30%, 감시 림프절 생검수를 하면 5%에서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안나림 교수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또 해봤더니 우리나라 데이터도 보니까 전체 유방암 환자의 12.2%에서 생겼고, 겨드랑이 다 제거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25%에서 이제 림프 부종이 생겨서 이제 림프 부종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항상 유방암 수술하러 오면 수술한 쪽 팔은 절대 뭐 혈압도 재지 말고 링겔도 맞지 말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림프 부종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이 림프 부종의 치료가 뭐 복합 림프 물리 치료로서 마사지, 붕대, 운동, 피부 관리, 수술적인 치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효과가 좋은 치료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림프 부종은 생기려고 하면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본인이 수술을 받았는데 10년 지난 뒤에도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수술 받은 다음에 2년 안에가 제일 많이 생기긴 하는데 10년 뒤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수술 받은 쪽 팔이 좀 붓는 것 같다, 좀 무거운 느낌이 든다, 그럼 바로 진료를 오셔서 림프 부종이 있는지 봐서 치료를 하셔야지, 그걸 좀 방치하고 계속 팔을 많이 쓰고 뭐 혈압도 재고 링겔도 맞고 하면 잘 낫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해서 감염 안 되게 이런 혈압제기나 주사 같은 거 피하는 게 좋고,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도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따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림프 부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암 환자들이 겪는 불안, 우울, 불면증 등을 통틀어서 디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스트레스는 생길 수밖에 없죠. 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갱년기 증상으로도 이런 우울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회적, 가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런 디스트레스로, 불안, 우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이것도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경정신과 가서,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진료받고 있다고 하면 약 드시면 훨씬 더 생활을 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막연하게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연기나 일기나 2기 정도면 초기니까 전혀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실 필요 없는데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많이 아프고 피로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잘 오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이러한 디스트레스도 관리를 잘 하셔야지 본인이 좋은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생활습관 관리가 있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로는 우리나라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 우리나라 통계인데 전체 암 환자의 약 8%가 흡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암 진단 다음에도 약 반절은 그대로 못 끊고 흡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유방암 환자는 뭐 굉장히 흡연율이 적지만 위나 간이나 대장 환자분들은 또 많이 있어서 어쨌거나 네, 흡연은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예방접종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방접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코로나 있을 때 코로나 예방접종을 엄청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때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방접종 중에 생백신이 있습니다. 생백신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수두라든지 홍역, 불거리, 풍진 이런 거는 특히 항암제 맞는 동안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독감 많이 하죠. 폐렴 많이 하죠. 암 환자일수록 예방접종은 더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생활 많이 물어보시죠. 밥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유방암 말고 다른 암 환자한테도 동일하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반인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고 과일 채소 많이 드시고 단백질 많이 드시고 생선 그리고 기름을 사용한다면 식물성 기름 많이 사용하시고요. 건강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밀가루는 더 줄이시는 게 좋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도 줄이시는 게 좋고 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또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 이제 암 환자 중에서 운동을 하면 재발률도 낮추고 생존율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몇 개 안 되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대장암 등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도 높이고 체중도 조절하는 게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동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먼저 유산소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3회 이상 처음에는 약간 힘이 든 정도 강도로 30분 이상 시작하고 좀 단련되면 약간 좀 피곤하네 라는 정도로까지도 유산소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죠. 림프 구정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해서 스트레칭은 수술 후에 바로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스트레칭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이 또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혹시나 하고 봤더니 좀 안 맞는 유튜브의 내용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혹시 보신다면 뭘 보셔야 되냐면은 각 병원에서 만든 유튜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만든 유튜브를 보셔야지 환자분들이 만든 유튜브나 일반인들이 만든 유튜브는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거나 거기 보면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라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3세트씩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주 3회 이상 당김이 느껴지거나 딱 당기는 건 느껴지는데 당기는 게 통증이 너무 심할 정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또 하다 보면 점점 더 유연해져서 본인이 팔이 또 잘 돌아가고 잘 움직이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다음에 근력 운동을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혀 수술한 쪽 팔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무거운 물건 들지 말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반복되고 너무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근력 운동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근육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무게로 이제 하라고 하는데 가벼운 아령 같은 거는 들고서 하셔도 되고요. 요새는 재활학과 선생님들은 전혀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느라고 팔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제한을 안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운동,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팔을 많이 쓰는 운동도 다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많이 물어보시죠. 당연히 일반인들보다 암 환자가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드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역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들은 약 66.7%가 건강보조식품을 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드시지 않나 싶고요.
특히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드신대요. 학력이 높고 5년 이상 생존하신 분들이 더 많이 드신다고. 아마 수술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서 아마 못 드셨다가 이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면 건강보조식품 뭘 먹어야 되지? 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역시 멀티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비타민C, 그 다음에 이게 오메가3, 칼슘, 인삼 이런 것들 드시고, 비타민 D도 많이 드시고 있고요. 건강보조식품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 호르몬 성분만 없으면 드셔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든지 과한 건 좋지 않으니까 너무 한 가지 종류를 과하게 장기간 복용하시는 건 좋지 않고, 누가 뭐 영양제 사다 줬는데 성분 봤더니 에스트로겐 없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니까요. 그러면은 건강보조식품으로는 드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방암 환자에 좋다고 꼭 드셔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나는 뭔가를 좀 먹어야겠다 그러면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정도는 뭐 당연히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요새 또 글루타치온 또 많이 드시죠? 요새 유행이라서 드셔도 됩니다. 2차 암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2차 암은 뭐냐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정의를 말씀드리면, 내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유방암이 이제 뼈나 폐나 간으로 전이가 되는 거는 전이암이라고 하고요. 유방암하고 관계없이 폐나 간이나 뼈에 새로 생기는 암을 2차 암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갑상선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유방에서 간 게 아니고 갑상선에서 따로 생긴 거를 2차 암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암이라는 거는 다 뭐 예상하시겠지만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본인의 몸의 생체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한 번 암에 걸리면 다른 암도 걸릴 확률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유방암이 걸리면 테이블에서 나오지만, 표에서 나오지만, 내가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간암이나 이런 암에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는 높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강검진을 잘 하셔야죠. 그죠? 저희가 매년 와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와서 검사하시는 거는 주로 유방암의 재발이나 전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니까, 나 유준조 교수한테 수술 받고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 하는데 건강검진 안 해도 돼?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주로 유방암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거 외에 다른 암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가 암 환자면 다른 암에 더 잘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체 유방암 환자가 일반인들보다 1.25배 더 암에 잘 걸리고요. 당연히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잘 걸리고, 치료에 따라서 내가 방사선 치료를 했다 그러면 이런 암들이 더 많이 걸리고, 타모시펜이라는 약을 먹은 분들은 자궁 쪽에 암 걸릴 수 있다는 건 많이 들어서 산부인과 자주 가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인데,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은 난소암에 잘 걸린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일반 검진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고, 특히 유방암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검진을 통해서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원칙은 아주 당연한 얘기. 야채, 과일 적극적으로 먹고, 술, 담배 안 되고, 단백질로 영양 섭취량 준수하면서 적절한 운동해서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하나 또 잠깐 보자면, 유방암 예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나는 교수랑 강상일 교수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되, 안 좋은 점은 재발률은 그래도 20에서 3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물론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 병기가 높을수록 재발률이 높겠지만 전체 환자 20에서 30%고, 특이한 점은 수술한 다음에 한 3년 이내가 한 70%에서 많이 재발을 한다. 저희가 온순한 암입니다, 공격적인 암입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들으셨던 3중 음성, 호르몬 수용체도 없고 표적 수용체도 없는 게 3중 음성인데, 그런 게 공격적인 암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공격적인 암은 한 5년 안에 재발 안 하면 그 다음엔 재발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격적인 암인데 5년 넘었어 그러면 안심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온순한 암이 있어요. 호르몬 수용체는 있고 표적 수용체는 없는 그런 암들은 또 오히려 10년, 15년째에도 재발을 할 수 있어서 더 꾸준히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온순하다는 얘기는 천천히 자라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발을 방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20에서 30%니까 그래서 2, 3년 내에 제일 잘 생기고 고혈압, 당뇨처럼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골고루 잘 드시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고혈압, 당뇨도 평생 약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방암 환자가 평생 약을 드시진 않지만 나는 평생 내 몸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재발이 생긴다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좋죠. 그러려면은 수술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잘 하시고 특히 본인이 병기가 높았거나 혹은 치밀 유방이 있었거나 나이가 젊었을 때 발견되신 분들은 재발의 위험이 좀 더 있으니 잘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 많이 유혹에 빠지시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호르몬이 없는 거는 드셔도 되고요. 이제 잘 효과가 알려져 있지 않은 민간요법 같은 거는 오히려 돈도 많이 들고 건강도 해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뭐 식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특별히 이런 체중 조절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방암 학회에서 나온 책이고요. 음식 중에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유방암 학회에 보면은 이런 닥터 핑크라는 이런 유튜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담당 의사 선생님을 잘 믿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걸 꼭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꼭 해보셔서 이제 인터넷 주변 지인 팔랑귀 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방암이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근데 내 유방암이 어떤지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일 잘 하시니까 남들이 뭐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나는 이걸 해도 되는지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요.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나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잘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유방암을 이기는 생활로서는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즐거운 일을 찾고 웃으면서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핑크리본 캠페인인데 첫 슬라이드가 또 생각나네요. 원장님이 내년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꼭 초청 인사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